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 소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가지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휴전선에서 무력 투쟁,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좌파는 남북한의 좌파, 남북한의 개혁 투쟁론자들은 이념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치밀하게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우파 정권을 공격하는데 이념을 무기로 삼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세력은 이념이 별것 아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색깔론 우파도 색깔론이라는 이야기 우파가 아니지 좀 이 가짜 우파는 색깔론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겁을 내고 하는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든 것은 역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념적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를 1920년대에 가장 먼저 비판하고 또 비판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도까지 제시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권력을 잡고 해서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1회전에서 이겼는데 또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아 가지고 또 이분은 그 자신이 남노당과 연관되어 가지고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입체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중화공업 건설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이 도시 농촌을 부자로 만들면서 이겨냈는데 문제는 그 뒤에 1980년대부터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김일성의 대전략인 그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주사파 이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의 바이러스로서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면은 선거를 통해서도 집권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도 좌익이 집권할 수 있다. 그 좌익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논의해 가지고 지금 핵 가지고 보조를 맞추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 천지로 만들겠다. 이런 대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상의 빈곤은 민주화 시대 이후의 한국이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선배 세대는 사상 무장에 투철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좀 보면은 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참 비슷한 분인데 이분 사상을 정리하면은 첫째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절대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호열자. 두 번째는 공산주의를 왜 반대하느냐. 첫째, 공산주의는 계급을 국가보다 우선시킨다. 반국가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이 소련이다. 이것은 반민족이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대로 하면은 자본과 계급을 억누르니까 문명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인륜이다. 계속 분열만 시키는 반인륜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선언이 하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서 지금 진행되는 전쟁은 남북한 전쟁이 아니고 소수의 외세의 조종을 받는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집단을 한민족과 고립시키는 이런 전략. 그 다음에 저는 전술로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1948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는 연설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산주의와의 대결 방식도 민주주의적으로 해서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허 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념 논쟁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서 당당적으로 해야 된다. 색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해야 된다. 물론 뭐 그 반란 분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압을 하더라도 이 사상 투쟁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나 작성하고 암수를 가지고
뭐 몇 사람 해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우선 우리 국민 전체가 사상이 왜 중요하다는 걸 예. 알아야 되고 예. 우리는 사상 투쟁하는 나라에 산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상이 뭐다 하는 것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깨부수려고 하는 상대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싸워야 된다고.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을 예.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예. 이견이 계시면은 한번 결투 신청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근데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는 예,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예, 이제 사상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이건 끝이 없는 분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우선 급한 대로 제가 정리된 걸 가지고 뭐 판본에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외로 뭐 나라 걱정하고 현실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봐도 박근혜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자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개인화되어 네? 개인화되어 버리는 네. 쟁점이 그리고 좀 나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상대방이 이거 이상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 들으면 맨날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우파 정당의 지도자가 하는 소리가 맨날 하던 소리를 국민이 들어가지고는 이게 아무런 울림이 없죠, 사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스톱시켰다고. 그리고 이제 코미티 만들어서 공론에 붙여서 이제 다시 공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여의도에 우리 야당은 아니 에너지 뭐 가격 문제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상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으면 자유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으면 우선 이건 법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거를 그렇죠. 법적 절차를 네, 밟아서 행정 결정되는 권력이 임의로 스톱시킬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자유자본주의에서 계약의 권리와 계약의 자유는 신성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한순하고 일반 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진행 중이고 진행되고 있는데 네? 행정부 수장이 스톱!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또 그걸 봐준다고 합시다. 이게 해외 업체와 섞여가지고 우리는 국제시장 글로벌 시대 통상 해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야말로 법치나 자본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은 그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우리의 우파 지도자들이 그걸 이야기했다면 조금 더 우리 국민의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상 문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일본은 의외로 사상 투쟁을 제대로 안 한다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봅니까? 일본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일본 저보다 잘 아시죠? 아닙니다. 일본은 제가 볼 때 민족적으로 선진 문물에 대해서는 광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는 민족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집착심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창조적 모방성도 대단한 대단하죠. 민족이에요. 창조적 모방성이죠. 예,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학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가져왔잖아요. 주로 당나라, 송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오다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중국 사람 되겠다 해서 맞습니다. 이걸 감해서 만든 게 국학이라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학이라는 체계 안에서 일본의 주자학이 정착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화에서 이제 양학, 예, 서양학인데 이 국학을 상징하는 게 다도예요. 야, 그렇습니다. 다도인데 이제 당송으로부터 이제 차가지고 뭐 하면서 이걸 이제 종교적 차원으로 이 다도를 끌어올렸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에 있을 때인데 책 이름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나와 있어요. The Book of Tea. 아, 더 북 오브 티. 예, 차의 책. 예, 예. 정천구 씨가 번역해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어. 이거는 가마쿠라 뭐 텐신이든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동경 예술대학 나와가지고 주로 아시아 쪽의 예술의 전문가인데 영어도 잘하고 보스턴에 가가지고 소위 보스턴 박물관 예. 뮤지엄 오브 보스턴에서 중국과 일본 예술의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예. 일본 팬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 사람 쓴 책이 이게 The Book of Tea인데 이게 그 중국의 다도를 일본화해서 일본 정신을 담은 게 일본 다도다. 그래서 그 책이 당대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보스턴에 있는 당대의 소위 앵글로색슨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한 거예요. 그게 1906년에 처음 나왔대요. 근데 이게 1980년까지 28세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 조만해요. 보스턴이니까 이해가 가네요. 보스턴이 옛날에 차를 좋아했잖아요. 차 좋아했죠. 그래서 차 수입 관계로 뭐그 전쟁 나고 전쟁 이제 독립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동- 보스턴 티 파티 사건인데 그러니까 보스턴에서는 이해하는 사람 많았겠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차를 석관절 뭐 일본 사람이 이걸 가져와서 거의 종교화했죠. 종교화했죠, 사실은 의식화해가지고. 예, 예. 이게 우리 일본 정신이다. 예, 그렇죠. 예? 그걸 지금은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내가 NHK 보니까 일본말 잘 몰라요. 감으로 그 사람들 보고 하는데 1월 1일 날 NHK에 나오는 그 방영 내용에 난하가의 혁명. 난하가라 하는 게 네덜란드. 난하가 혁명인데 이건 내가 다른 데서 이제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 17세기 네덜란드 중심한 유럽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이 트면서 인간을 탐구하게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부학이 교양인으로서는 필수적이었대요. 그렇습니다. 해부. 그 해부학이. 렘브란트 그림에도 예. 나옵니다. 해부하는 의사. 예. 그런데 그 나가사키 쪽으로 그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그 네덜란드에서 의학 서적이에요. 그렇죠. 의학 그걸 서적인데 번역을 하고. 그걸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든 해부학 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야. 이게요. 뭐 신체 해부서든가 이게 둥지를 트고 있는 한의학 전문에 이게 막부와 관련된 강력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는 건 목숨 내놓고 할 정도로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이거 배워야 된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1700년대 가보면 영주별로 그때는 사숙이 유행이었어요. 많은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메이지 유신 전후로 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 이제 서양의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사상적으로 보니까 후쿠자와 유키치 예. 그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보니까 뭐냐니까 서양 사정 그러니까 서양을 소개한 책이에요.
책 이름은 서양사정이고 예. 또 하나는 학문 정진 배워야 된다. 이게 당대 양대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네코 킨타로가 이제 이 번역한 프랑스 혁명 고찰 이런 걸 위시해서 뭐 사절단도 가고 시찰단도 가고 하여튼 몸부림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건국을 해서 건국가 났는데 거기에는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죠. 긴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 국가 생존을 건 공산주의와의 투쟁은 뭐 심하지 않았지만은 명치유신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래 문물 특히 서양의 문물이 밀려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고민을 일본 지식인들이 했는데 우선 당나라 송나라로부터 주작을 그대로 한국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뭔들 받아.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소중하라고. 일종의 국학화 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쇄국 정책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에야스. 시절에 쇄국 정책을 펴면서도 나가사키에 그 네덜란드 예. 상관을 두어 가지고 예. 문물 교류하면서 이른바 난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따라서 배우고 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육속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막 그런 일종의 완충장치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이제 현해탄이 있으니까 한 그만한 여유가 있었지 않냐. 지지적인 조건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에서 매우 드문 자주적 주체적 예. 명치유신 근대국가 건설을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막 제국주의적으로 가서 우리를 먹어버리는데 그것을 일종의 일본식 사상 투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상 일본이 투쟁. 해방 후에 뭐 사회주의 공산당에 셌잖아요. 네. 결국 극복한 것도 그렇죠. 그런 바탕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를 이제 돌아보면 간단해요. 우리는 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기록에 보니까요. 이수광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이수광이가 유학자로서 천국 갔다 오면서 쓴 게 지봉유설이에요. 그렇죠. 그 지봉유설에 소개된 게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이에요. 예. 네. 이게 1614년이에요. 근데 뭐 별 반응도 반응이 없고 우리는 천국 주작만 그렇죠. 모시면 되니까요. 소중화로 가버리죠. 예. 소중화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소현 세자가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복림되고 나고 예. 청나라에 인조 때 병자호로 끝나고 잡혀가서 8년간 있을 때 누굴 만나냐면 마테오 리치 후임자 아담 살이라고 독일계 예수회 신부예요. 이 사람은 그 황실의 관상감이었다고요. 예. 지금도 북경에 가면 그 관측하는 그 관상대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봤다고. 가보셨군요. 예. 예. 아담사라고 상당히 친했어.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은 거, 뭐 예수교, 뭐 기계, 뭐 이런 걸 한 보따리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인조가- 성경도 가져왔죠. 예. 선조가 인조가 이놈아 화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찬물 먹이고 그게 결국 죽이잖아요. 결국. 죽였잖아요. 소윤세를 죽이고. 예. 발 못 붙이잖아요. 결국 이게 근대오락하는 게 극단주의 하면 이게 기독교하고 예? 기독교를 떠나서 그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보니까 천주교 신자는 1760년대 처음 생겼어요. 이성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왔다고. 기독교는 그것도 한 100년 후에 들어왔고. 뭐 그러다가 조선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소위 뭐 임정 요인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미래 소위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상 체계에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우파들은 없었다고. 저는 배국심이 있었지. 저는 그래서 이제 외래의 선지 문물이 들어올 때의 그 반응이 말이죠. 네. 우리는 인조가 했던 식으로 네. 완전히 말살을 해버리는데 말살들. 도쿠가와 정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선택받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사람들은 차단해버리고 네. 그 사람들은 성교 목적으로 오니까 그 대신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역 목적으로 오니까 그건 받아주고요.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제일 큰 차이가 한국의 지배층이 이 조선조가 말하자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예. 이 문민 통치였다는 거하고 예. 일본은 무사 집단이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사 집단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적의 기술도 그냥 배워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뭐 돈 주고 사는 건데 이 문민 집단 특히 병자호란을 부른 그게 제일 이 사람들은 도둑돈이 앞서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실력 배양, 국력 배양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저기 이데올로기입니다. 결국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죠. 예. 주자학적 사상과 주자학이 일본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건 자기 체화된 거하고서의 차이죠. 예. 체화됐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이게 갈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한국에서 그러면 외래 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신라거든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보면은 백제 고구려는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였지만은 150년 뒤에 신라는 받아들이면서 저항이 있어가지고 2차 돈도 숭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불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삼국 통일의 정신적 기반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하고 일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 5천 역사를 통해 보면 북한 아들 빼고 민족적 사상 체계를 그나마 최초 갖춘 게 신라예요. 신라죠. 신라고 주체성이죠. 또 그때 이미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화예요. 그렇죠. 개방적 국가 체제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로다 뭐 가시로 쓴 책에 보니까 해방돼 가지고 일본산 막 쫓겨갈 때 총독부 그 박물관장 하는 뭐 아라미시든가 아마리시든가 이 양반은 군정청에서 일시 귀국을 하지 말고 고문관으로 해가지고 경주 고분 발굴 감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분을 발굴한 데 나온 게 이게 서역에서 보검이에요. 유명한 이 유물인데 그건 처음에는 흑된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화려한 장식 있는 서역에서 온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하고 서역하고 교육했다는 증거로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해방돼서 최초로 된 게 김재환 씨더라고. 김재원입니다. 김재원이 국립박물관장. 그 초대 박물관장. 박물관장. 그러니까 그 양반 밑에서 일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식민상황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 한국사 정리라든가 고분 발굴이든가 하는 상당한 작업들이 일본 애들이 뭐 식민 통치를 위해서 했던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상당히 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잘 하고 있나? 저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성할 게 많죠. 지금 사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역사로 갔는데 그건 역사 사상 깊은 같은 겁니다. 역사관과 사상 모든 특히 역사가 가장 큰 역사관의 전쟁인데